저는 세 가지 이유로 내년 시장 저는 빌딩 호황 시장이 올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 금리 인하 기조,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계속 미친 듯이 돈을 많이 풀고 있죠. 유동성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벌써 25년도가 4,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한 4, 4분기 정도 됐을 때 내년에 어떻게 할지 예측을 한번 해보고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래서 빌딩 시장도 저희가 25년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얘기해 본 다음에 26년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에는 가장 또 크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현재 뭐 아파트도 그렇고 빌딩 시장도 그렇고 이 대선 기점 이후로 많이 변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다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네. 뭐 반포, 압구정 이렇게 계속 신고가 찍어줬고 네. 대신 반면에 빌딩은 딱히 뭐 거래되는 것도 없고 가격은 오히려 뭐 지지부진했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주거를 하고 그리고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접근하기 쉽고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좀 더 투자를 하기가 좀 생각하기가 편하게 다가가는 것 같고 빌딩은 똑같은 빌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땅도 달라, 건물도 달라, 제한 규제 사항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접근하는데 힘들어서 아파트 쪽으로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러면 26년 오케이 상반기 뭐 너네 뭐 그렇다 쳐 그럼 26년 하반기 좀 어땠어? 라고 질문을 답하자 하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6.27 대책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담대 6억까지 제한. 내가 아무리 대출 많이 받고 싶어도 능력이 돼도 6억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좀 빌딩 쪽으로 넘어오겠구나. 네. 네, 그런 게 있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015 대책이 나왔죠. 네. 그거는 뭐였죠 또? 627 대책이 대출을 규제했지만 1025에는 가장 큰 게 토목으로 다 묶어버린 게 제일 컸죠. 그렇죠. 아니 서울이랑 경기를 그냥 거의 다 묶어버렸죠. 네, 내가 이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공무원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금 출처도 밝혀야 되고 어디서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거래하기가 힘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의 토어제뿐만 아니라 이제 매매가별로 이제 차등 적용을 시켰잖아요. 대출금 나오는 거를 25억 이상은 대출 2억.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차등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아파트 투자하는 게 어렵다. 이거 뭐 실수 목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겠지만 이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확실히 이제 아파트를 거래하는 거는 정말 이제 거래량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돈을 풀고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코스피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곧 4천 향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결국 주식에서 돈 벌면은 결국은 다시 부동산 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내가 지금 투자를 당장 아파트를 못 하니까 주식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들어가는 액수의 단위가 달라요. 그렇죠. 해봤자 몇 억 단위예요. 네, 그럴 수 있는 게. 네,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의 형태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실물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주식도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테슬라와 같이 우량 업체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뭐 변동성도 가장 큰 부분들이 맞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하는 약간 그 컬러가 다르다,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안전자산이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는 이제 못하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제 빌딩 쪽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네. 문의도 꽤 많이 들어오고 사실 저희도 회사에서 10월 달에 계약 많이 됐잖아요. 네,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뭐 아파트 투자 막히니까 어디로 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나? 나중에 따져보면 상업용은 제재가 없다 보니까 상업용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계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못 보던 형태의 약간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다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못 보는 형태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투자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물에서. 네, 네. 요즘 제일 유명하다는 거는 가장 핫한 지역이 성수동. 성수동 제일 많이 찾으시죠? 네. 그러니까 성수동, 도산공원, 그다음에 한남. 그러니까 완전 이제 초 비싼 라인. 네. 제일 이제 상권 탄탄하고 그렇죠. 우량 라인 찾으시고 있고 네. 또 반대로 초저가 라인. 네. 뭐 10억, 20억, 30억 이하 이런 그 조그만 돈으로 내가 매입하려는 그런 수요도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네. 보면 아까 예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상급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상급지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쪽만 찾으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투입되는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투자하다가 아파트 투자에서 좀 막히신 분들이 오시는 부분들이 아까 또 얘기하는 꼬마 빌딩. 사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빌딩이니까 한 그래도 한 30억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저기 거래되는 거 보면 뭐 10억대도 거래가 되고 있고 20억대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10억 이하도 있어요. 10억 이하도 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8억대, 9억대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요즘에 보면은 빌딩 시장이 전체적으로 덩어리랑 진입할 수 있는 레벨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고 하면은 네. 이제 숙박업도 트렌드니까 25년도에도 뜨거웠지만 26년도도 계속 뜨거워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모텔, 호스텔 하는 분들은 뭐 여전히 아직도 많이 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원래 10월부터 이제 에어비앤비 합법 규제가 이제 사라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12월까지는 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1월부터는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찾고도 계신다.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게 에어비앤비가 불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밴시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숙박업이 발달됐던 이유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가장 올릴 수 있는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호텔이라든지 모텔을 지어서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사행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 모텔이나 호텔에 대한 허가를 잘 안 내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안 좋았던 모텔이나 호텔을 부시고 다시 뭐 오피스텔로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숙박업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루트들을 보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뭐 고급 호텔이라든지 뭐 신라스테이 뭐 이런 게 고급 호텔들을 들어가는 것들을 선호하겠지만, 실속 있는 여행자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런 호텔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의 에어비앤비가 좀 익숙해요. 그쵸. 익숙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모텔 허가가 잘 안 나잖아요. 기존에 앞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는 모텔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텔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모텔 허가권이라고 그러죠. 네, 영업 허가증. 예. 영업 허가증이 있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빌딩 시장은 상업용 건물이잖아요. 상업용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와 임대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한 2번 정도 인하할 거다. 네, 그렇게 25년에만 한 2번 정도. 네, 그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할 거라서, 금리가 만약에 인하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더 많은 그 대출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빌딩을 매입하기 쉬워질 거라 또 그런 예상이 들죠.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예견돼 있지만은 아직 네. 이번에 한국은 네. 동결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남았거든요. 11월에 한번 인하를 하든지, 네. 11월에 인하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인하하든지, 내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는 인하할 것 같아요. 그럼 0.5bp가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신규 법인이 3% 후반에서 4% 초반 나오거든요. 네. 그건 0.5만 내려가더라도 3% 중반, 네. 뭐 조금 더 우량 법인들은 3% 초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빌딩 투자하기 정말 좋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6월 대책과 10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여신에 대한 한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채워서 빌딩 쪽에 투자를 하게끔 많이 좀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 실적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대 금리를 제시한다든가, 네. 그래서 정말 잘 받는다고 하면은 잘 받는 분들은 2% 후반도 볼 수 있을 맞아요. 것이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그래도 한 3% 초중반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3% 초중반만 돼도 진짜 투자하기 괜찮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사실 그래도 한 4%는 수익률이 4%는 나와야 이제 팔렸던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률이 3.5%만 돼도 팔린다. 이거 자체가 지금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많이들 알아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좀 싸게 사서 내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돼서 좀 몇 년 뒤에 엑시트 한다고 된다고 하면은 내가 똑같이 월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순 시세가 따라오는 거니까 먼저 지금 이제 슬슬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금리도 그렇고요. 금리랑 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또 임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강남의 임대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공실이 정말 많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 대한 그 거래가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임대가 안정적인 지역에 대한 건물의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임대료도 양극화했어요. 강남 이면에는 이제 공실 많은데, 근데 오히려 도산공원이나 성수동, 여기는 오히려 임대료가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하루에 팝업
700만 원, 오히려 가격이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데는 이제 계속 내려도 안 맞춰지고, 어떤 데는 계속 올려도 맞춰지고, 맞아요. 임대도 약간 조금 양극화 이제 시기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이것도 약간 조금 시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가 지인분이 IT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 강남 이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아고 많이 임대를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싹 없어졌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가 막혀서. 네. 근데 요즘 다시 투자 업계들이, VC들이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은 결국 그 빈 공실들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현실화가 좀 많이 됐죠. 예, 예, 예. 예전에는 좀 뭔가 뻥튀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안 맞춰지던 임대들도 좀 더 맞춰지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학습이 되셨어요. 아, 내가 강남에서 통임대라든지 그런 것들로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권들 있죠. 아, 전통적인 상권들이죠. 뭐 명동이라든지 종로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겠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부동산의 가치가 다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강남보다 오히려 구도심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됐습니다. 만약에 나는 좀 그래도 강남이 좋다. 집가에 대한 시세 차익을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남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임대에 대한 안정과 전통적인 부분 상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명동이라든지 종로, 아니면 또 그런 전통적인 상권 말고도 우리 동네에 보면은 바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뭐 그런 항아리 상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이점을 좋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매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사실 지금 성수동이 제일 핫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볼 때 성수동을 살 거냐, 강남을 살 거냐. 근데 강남은 그래도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어. 근데 성수동은 계속 올라. 그러면은 이제 우현 씨가 봤을 때 네. 26년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네. 어디를 좀 투자하고 싶대요? 그 지금 현재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여윳돈이고, 그리고 만약에 회사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홍보하는 효과도 필요하면서 내가 이 지역의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업이라면 저는 무조건 성수동이 맞다고 봐요. 성수동 또는 한남동.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예를 들어서 무신사가 한남동에 부동산을 샀다라는 게 기사화가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그 무신사가 광고 효과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 업체를 갖고 계신다면 그거에 투자하는 게 좋고, 아, 그래도 나는 약간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임대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안정적인 부동산을 가져가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이나 종로, 이렇게 전통적인 상권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당분간 아직 성수동이 더 갈 거로 예상해 뭐냐면은, 네. 제가 최근에도 그 II 컴바인드 사업 갔다 왔거든요. 네네. 거기가 이제 유동인구도 많고 막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이제 이마트 부지를 샀던 크랩스톤이 28년 준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주변 대형 부지들이 지금 막 계속 신축현장이 엄청 많고, 네. 남동부 쪽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성수동 뭐 지금도 막 4억 찍겠다, 연무장길 4억 찍겠다 이러 하는데, 네. 성수동 28년, 29년까지는 무난하게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임장을 갈 때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평당가 4억 찍은 것도 그 연무장길 그 가로 라인이 아니라 세로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4억 찍혔는데, 그럼 이제 연무장길 네. 5억 시대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최고가가 이제 5억 찍어주면은 그 밑에 친구들은 계속 좀 더 가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는 업체들이랑 같이 함께 나도 동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성수동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번에 그 압구정 쪽에도 네. 다시 한번 갔다 왔는데, 네네. II 컴바인드가 3억 5천 최고가 찍은 그 주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네. 사실 그 최고가에 매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쪽에서 마케팅이 되면서 주변 상권을 다 일으키더라고요. 일으키면서 최고가에 사서 이슈가 되고 내가 그쪽 상권을 일으켜서 나중에도 그쪽 부분에 대한 지가를 확 올려놓겠다. 그렇게 선도가 되는 업체들도 매입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권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의 타겟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대기업이나 네. 유명한 거지,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그거를 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보고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것들을 같이 이제 바람을 묻어간다면 대기업들을 돛달고 저렇게 멀리 가면 우리도 옆에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6년 네. 이제 시장 한번 예측해보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내년 시장 또는 빌딩 호황 시장에 올까 생각하는데요. 네.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 금리 인하 기조,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계속 미친 듯이 돈을 많이 풀고 있죠. 유동성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아파트 규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돈은 풀려, 아파트는 못 사게 해, 금리는 떨어져. 이 모든 것들이 빌딩 시장에 이제 돈이 들어올 때지 않았나. 네.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못 올랐어요. 또 오를 때가 됐어요. 맞아요. 요즘에 거래되는 것들 보면은 비싸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호가 또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진 것들이 바로바로 거래가 돼요. 맞아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항상 계속해서 빌딩 시장을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물이 들어와가지고 호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돈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예성 씨랑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에서 조금 아파트가 묶였으니까 실손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에서 아파트가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이 현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옆으로 넘어가는 거지, 사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정작 투자할 데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들어올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빌딩 시장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다들 예측하잖아요. 네. 26년 시장 좋을 것 같다? 빌딩 시장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계약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좋아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올해 말부터, 아직은 사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매수자가 조금 협상력이 있을 때,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파워가 있을 때, 이때 좀 미리 연말에 알아보셔가지고 좋은 물건 나오면은 바로 잡는 게 좀 좋지 않나. 내년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알아보면은 좀 늦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오늘은 약간 토론인 형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돈으로 갖고 있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걸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실물 자산이라든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지혜로운 그런 이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그 빌딩 투자에 대해서 상권 분석부터 저희 빌딩에 대해서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매입하고 운영해 나갈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희 밑에 있는 용식 내성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